얘들아 안녕. 진도가 다 안 나갔다고 너무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예습 겸 그리고 좀 안심을 시켜줄 겸 가벼운 영상 하나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 성격상 하다 보면 가벼워지진 않겠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꼭 잘 보길 바래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줬던 동영상까지 해서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 그리고 선생님이 감입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하천, 각 구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하천 지형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크게 지금 우리 한지노트 34페이지부터 보면 하천 중상류에 발달하는 지형, 그리고 쭉 보면 이 하천 중하류에 발달하는 지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위치를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건데, 그 이유는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천의 중상류 구간, 그러니까 상류에 가까운 구간은 윤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윤기와 관련된 지형들이 주로 나타나고, 하류는 윤기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자유공유 하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감입공유 하천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감입공유 하천이란 하천의 중상류 구간에서, 즉 윤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을 감입공유 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경동성 요곡 운동 나오죠.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집안의 윤기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감입공유 하천이에요. 집안이 윤기하다 보니 하천의 침식작용 중에서도 하방 침식이 강화되면서 이 감입공유 하천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 하방 침식이 강화된다고 했지 하방 침식만 나타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전전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모든 하천의 모든 구간에는 측방 침식과 하방 침식이 모두 일어납니다. 다만 윤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방 침식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감입공유 하천은 이러한 형성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하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기량이 많았던, 즉 그 윤기축에 가까운 대하천의 중상류 구간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천의 중상류 구간에 나타난다. 윤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산지에 위치한다. 라는 점 때문에 이 감입공유 하천은 주로 우리 삶 속에서 댐의 형태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댐을 건설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요. 댐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다목적 댐이라고 부르는 요 댐. 댐은 보면 하천이 흐를 때, 이렇게 흘러가는 하천이 있을 때 이렇게 하천을 막죠, 댐이. 그러면 하천의 흐름이 막히면서 여기 이렇게 인공적인 호수가 형성이 돼요. 이 물 자체를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산개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댐이 많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얘가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이 감입공유 하천의 특성상 중상류 구간에서 하상의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하상의 경사가 되게 급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안 그래도 하상의 경사가 급한 상류 구간에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도 차이가 크게 나는 이렇게 댐을 지어 놓으면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요 댐 자체의 고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낙차를 활용해가지고 요 위에 있던 호수의 물을 요 밑으로 떨어뜨려요. 하고 요 떨어뜨리는 힘,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댐을 건설하기에는 감입공유 하천이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산지에 있다 보니
경관이 수려해서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시험 끝나면 섬진강댐 한번 가보세요. 섬진강댐뿐만이 아니라 큰 댐들이 위치한 지역들은 관광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요 한번 QR코드 찍어서 VR 영상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구화도 한번 봅시다. 구화도는 문자 그대로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이에요. 즉 옛날에는 하도였는데 지금은 물이 안 흐르는 이런 지형을 구하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구하도는 감입공유하천에서만 나타나는 지형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공유하천에서 더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감입공유에서 공류절단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말이 너무 어려워. 자, 공류가 끊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자, 하천이 요렇게 흘러가요. 구불구불구불 흐르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구부러지는 공류, 구부러져서 흘러가는 흐름이 끊어져요. 그래서 하천의 물이 여기서 그냥 여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남죠. 이 부분이 처음에는 옛날에 흘렀던 물들이 이렇게 호수의 형태로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이 호수의 물도 사라져요. 물에 유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있는 길이라고 하는 얘를 구하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자, 하천이 흘러갑니다. 흘러가. 공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 하천이 공류할 때를 보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이 구부러지는 정도가 더 심해져요. 봐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흘러가던 거였는데 요렇게 유로가 변해요. 그러니까 하도가 이렇게 더 구부러지게 변한 거예요. 좀 더 구부러지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하천이 흘러갈 때 다시 자, 이렇게 하천이 흘러갈 때 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툭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이 되면서 얘는 침식되고 얘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에너지가 분산되는 요쪽에서는 침식보다는 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교실에서 보여줄게요. 강이 흘러갈 때 보면 이렇게 강이 흘러갈 때 모래가 쌓이는 곳이 주로 요쪽에 모래가 쌓여요. 요쪽에 모래가 쌓여. 요렇게. 그래서 얘를 에너지가 분산돼서 퇴적이 일어나는 곳을 퇴적사면,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침식 일어나는 곳을 공격사면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다 보니 당연히 유속이 빠르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리겠죠. 그래서 요 구간을 탁 잘라서 단면을 보면 공격사면, 에너지가 집중되는 쪽에 요렇게 수심이 더 깊게 나타나요. 여기를 톡 자르면 요렇게, 아이고 너무 오버했다. 요렇게 이 하상의 형태가 나타나겠지. 여기를 톡 자르면 여기가 더 깊고 여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요런 형태의 하상이 나타나겠죠. 자, 요런 움직임들이 계속 되다 보면 더 계속 구부러지는 그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얘도 봐봐. 계속 더 구불 이렇게 그러다 보면 봐봐, 더 구불, 더 공격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만나버리죠. 얘가 지금 만나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요런 모양의 하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얘가 나중에 가면 이 새로 생긴 요로 쪽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얘가 요렇게 요런 현상을 띠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옛날에 하천이가 요렇게 흘렀을 때 그러다 흐르다가 공류 절단이 일어나면서 소뿔 모양의 호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우가코라고 불리는 소뿔 모양의 호수에서 더 이상 이제 물이 여기가 유입이 안 되니까 이 물이 사라지면 이 자리가 구하도가 되는 거예요. 자, 구하도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감입공유다, 자유공유다 이렇게 나눠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공유하천에서 나타나요. 근데 다시 돌아가자. 우리나라는 감입공유 하천이 발달한 요 산지 사이사이에, 이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설명이 또 길어질 줄 알았어. 지질 구조선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공유 절단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입공유 하천이 나타나는 산지 속에서, 그러니까 상류에서 구하도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구하도는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 이 원마도가 높은 둥근 자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기가 구하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도를 보면 느낌이 와요. 왠지 느낌상 요 하천이 옛날에 이쪽으로 더 갔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가서 땅을 파봤더니 둥근 자갈이 나오네? 그러면 10중 8구 여기는 구하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감입공유 하천에서 나타나는 지형, 하안단구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하 안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을 말해요.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요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얘는 주로 감입공유 하천에서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 때문이에요. 형성 과정을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경동성 요고군동이 이 하안단구의 형성에 아주 주된 영향을 끼칩니다. 경동성 요고군동이 일어났을 때 지반이, 즉 땅이 융기합니다. 융기. 자, 선생님 위에서 계속 얘기했죠. 감입공유 하천과 관련된 지형들은 다 융기 지형들이 나타납니다. 지반의 융기로 인해서 하방 침식, 하천의 하방 침식이 강화되면서 형성된 게 바로 하안단구예요. 하안단구는 과거의 하상, 즉 강바닥이었거나 범람원이었던 곳의 일부가 현재의 하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지형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봐봐. 요 하천이 지금은 여기 있지만 융기하기 이전에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흐르고 있던 하천이었는데 융기했어. 내려가네. 하방침식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흐르고 있었어. 또 융기하네. 그러다가 여기서 또 흐르고 있었어. 또 융기하네. 지금은 여기를 흐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 나타나는 하안단구는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 융기가 일어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요 계단 모양의 요 언덕을 우리가 하천 옆에 하 안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이다. 해서 하안 단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볼까? 감입공유 하천의 공유 안쪽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부러지는 안쪽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적사면을 말합니다. 공유 안쪽에 발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경동성 요고군동에 의한 집안의 융기로 인해서 하천의 하방 침식이 강화되면 과거의 하상이나 범람원이었던 요 부분들이 현재 하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서 하안단구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얘의 특징은 현재 강바닥과의 고도 차이가 크다. 크다. 그리고 핵심, 땡땡 자갈이 발견된다. 과거의 강바닥이나 과거의 범람원이었다. 그래서 원마도가 높은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안단구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산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혹은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평탄한 평지가 얼마나 귀했겠어. 그런데 요 산지에서 상당히 넓은 규모의 평탄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 하안단구예요. 그리고 아주 핵심, 하상과의 고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하상 기수가 커서 홍수가 잘 나잖아요.
그런데 홍수 피해가 적어. 그러니까 농경지 혹은 취락증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지? 하회마을. 이 하회마을이 하천이 돌아나가는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하회마을인데, 요 하회마을에서 하천이 요렇게 돌아나가는 요 구간에 여기에 조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요 강의 한 단구에 해당하는 지형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형입니다. 얘도 보면 지형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얘들아. 자, 보면 이렇게 강이 흘러나가는데, 자, 여기 지금 등고선의 간격이 여기는 이렇게 좁아요.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지. 경사가 급하게 훅 올라갔는데 평탄한 지역이 나타나요. 등고선의 간격이 완만해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후면에 등고선의 간격이 조밀한 부분이 나타나네. 그러면 얘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하천이 있고 고도가 높아졌다가 평탄해졌다가 다시 고도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지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윤기량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구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렇게 글에 보면 하천이 있고 조금 높아지고 약간 평탄해졌다가 조금 또 경사 있고 평탄해졌다가 조금 경사,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서 봤을 때 이 계단, 진짜 계단처럼 쭉쭉쭉쭉 요렇게 이제 그런 형태의 지형은 아니라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자, 탐구 활동을 보면 위 지형도의 하천은 감입공유 하천이다. 그러겠죠. 윤기의 영향을 받았고 주변에 이렇게 산지가 존재한다. 산지를 흐르는 하천이다. 한 단구는 A, B 두 곳에 발달해 있다. 볼까요? 자, 얘는 아까 찾았잖아. A, 그리고 B. 자, 여기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하 안에 등고선이 있고 간격이 완만해지고 다시 등고선이 간격이 조밀해지고. 맞습니다. 자, 오른쪽 모식도의 하안 단구는 A 하안 단구의 단면으로 한쪽 하안에서만 발달한 비대칭적 형태의 하안 단구이다. 얘는 사실 그냥 형태상 보고 이해만 하세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하천 한쪽에서만 이렇게 발달했다 이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분포하는 하안 단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매우 힘들지만. 한쪽 하안에서만 발달한 비대칭적 형태의 하안 단구이다. 5입니다. 5. 자, 다음은 선상지입니다. 선상지. 선상지는 부채 모양의 땅이다 라는 소리예요. 산지에서 드디어 이제 평지로 나옵니다. 평지로 이어지는 골짜기의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 바로 선상지예요. 선상지는 유속의 감소로 하천의 운반 물질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부채 모양의 지형이에요. 지금 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어 지금. 자, 산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평지를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흘러오던 애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면 경사가 완만해지겠죠. 경사가 여기 얘를 단면을 그려보면, 자, 단면을 그려보면, 자, 산지를 흐를 때는 이렇게 하상 경사가 급하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면서 얘가 이렇게 완만한 지역을 흐르게 된 거지. 즉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이 생긴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지점이 되겠지. 경사가 급변하면서 하천의 유속이 갑자기 느려져요.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면 얘가 가지고 오던 물질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 골짜기라는 것은 요 능선과 능선 사이 요 계곡의 입구에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에 요렇게 부채 모양의 지형을 만들게 돼요. 얘가 바로 선상지예요. 선생님 지도로
보여줄게요. 교실에서. 계속 갑시다. 선상지는 하천 상류에서 산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지를 만났을 때 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천 상류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지형이다 보니 하천 하류에서 퇴적되는 지형과 비교해 봤을 때 입자가 큰 애들이 주로 쌓여요. 입자가 큰 애들을 사력질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입자가 큰 애들, 이런 애들을 모래 혹은 자갈, 이렇게. 모래냐 자갈이냐 이거는 그 물질들의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갈이 제일 크고 그다음 모래, 그다음 뭐 실트, 점토 이렇게 나가는데 하여간 이 모래와 자갈과 같이 입자가 큰 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하다. 다른 하천 퇴적 지형들에 비해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배수라는 건 물 빠지는 걸 얘기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선상지는 부분마다 고도에 따라서 선상지의 정상, 선상지의 중앙, 선상지의 끄트머리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 보면 선정, 선앙, 선단이 되겠죠. 자, 얘는 계곡물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이게 하천이 이 퇴적 지형을 쌓아놨다고 얘가 할 일을 끝내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계속 얘는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천이 얘네를 퇴적시켜 놓은 퇴적 지형을 만들면서 얘는 계속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 계곡물을 구하기가 쉬워요. 얘는. 이 계곡물이 있기 때문에 농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락 입지가 가능해요. 하지만 소규모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선앙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보는 거야. 자, 하천이 복류하기 시작해요. 복류라는 것은 숨어서 흐른다 이 말이에요. 하천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표수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얘는 주로 밭으로 이용이 돼요. 혹은 물이 잘 빠져야 유리한 그 농업의 형태인 과수원으로 이용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요 선상지의 단면을 그려볼게요. 얘 단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산이 있고 이 평야를 만나는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선상지예요. 자, 그런데 하천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퇴적 물질들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땅인데 내가 하천이라면 큰 알갱이를 먼저 내려놓겠니? 작고 가벼운 알갱이를 먼저 내려놓겠니? 크고 무거운 알갱이를 먼저 내려놔요. 그러다가 이제 작은 가벼운 애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끌고 갈 힘이 있는 거지 이제. 그리고 저 끝에다가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러다 보니 알갱이가 크면 요 알갱이가 크면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그 공간도 커지겠죠. 그래서 하천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선정 부근에서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하수의 형태로 이렇게 땅 속으로 숨어서 흐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요 선앙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배수는 유리해, 지표수는 부족해. 그러니까 논농사보다는 밭이나 혹은 과수원의 형태의 농경지가 주로 선앙 지역에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선단 지역으로 가면 다시 알갱이가 작아지니까 이 복류하던 하천이 퐁퐁퐁 솟아올라요. 이렇게 지표로 다시 퐁퐁퐁퐁 솟아올라오는 거지. 이런 형태의 지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천이라고 불러요. 하천이 솟아올라와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용천대를 따라서, 용천대라는 것은 단면이 아닌 이 하늘에서 본 지형으로 봤을 때
여기도 용천, 여기도 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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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천이 생기면 이 용천이 띠 모양으로 존재하는 요 구간을 우리가 용천띠, 용천대라고 불러요. 이 용천대를 따라서 논과 취락이 주로 입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선상지의 특징이에요. 자, 지형도를 보면서 좀 볼까요? 자, 탐구활동 보면 선상지의 지형도가 나와요. 보면 봐봐,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죠. 즉 산지다. 그리고 등고선의 간격이 완만해져요. 평야를 만난 거야 지금. 자, 일단 지우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보여요. 요 선이 바로 하천이에요. 하천.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죠? 그리고 얘를 보면 저수지죠. 저수지. 선상지는 특히 이 선정 부근에는 이 선정과 선앙 부근에 물이 부족하니까 지표수가 부족하니까 곳곳에 이런 저수지들이 있어요. 특히 선정 지역은 이 계곡에서 막 흘러나오는 이 하천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곡물을 가둬놓고 이렇게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지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튼 자, 이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계곡의 입구에 이제 등고선을 보는 거야, 얘들아. 여기 산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산이 있고 등고선의 간격이 조밀하죠. 자, 봐봐, 요 지금 등고선 따라갑니다. 이렇게 대충 따라가도 돼요.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진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돼. 얘가 완만한 퇴적 지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부채 모양이고 단면을 보면 이 산지와 평야가 만나는 이 경사급변점에서 완만한 형태의 퇴적 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상지입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선상지는 가나다 중에 뭐에 해당할까?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키워서 보면 아니 더 이상 안 커지네. 야 보여요 야? 그래서 가가 선상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지형도에서 선상지는 옆에 A겠어요? B겠어요? 당연히 B에 해당한다. 지형도의 기호를 분석해서 선상지의 토지 이용을 살펴보세요. 기호는 다 배웠죠? 초기 때. 요렇게 생긴 기호가 과수원. 요렇게 생긴 기호가 논. 요렇게 생긴 기호가 밭이에요. 이건 약속이니까 알아야 돼, 얘들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좀 깨끗하게 보자. 보면 자, 일단 여기 아주 찌끄맣게 밭 보여요? 밭 밭이 있고 얘는 동그라미로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지도가 뒤집어진 지도예요. 뒤집어진 이 선상지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게 숫자도 뒤집어져 있잖아. 뒤집어진 지도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긴 기호예요. 밭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논도 있죠, 논. 물론 이 선상지라는 지형이 최근에는 우리가 농업 기술이 발달하기도 했고 이게 뭐 저수지를 축조한다거나 이 논을 조성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뭐 선정, 선항, 선단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가보면 대부분 다 논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얼마나 유리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이 선항 지역에 복류하는 하천 속에서 이 논을 조성을 하려면 안 그래도 이 입자가 큰데 일단 이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토지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저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전통적인 이 농업 방식에 의해서 보면 여기가 논농사가 유리한 지역. 왜? 이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물질의 입자 자체가 작으니까. 선앙, 선정으로 갈수록 입자의 굵기가 굵어지겠죠. 자, 선상지 끝났습니다. 이제 침식분지 갑시다. 나 이럴 줄 알았어. 거의 지금 뭐 수업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엄청 자세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침식분지는요. 분지예요, 분지. 분지라는 것은 이게 산으로 둘러싸져 있는 이 폭 들어간 이런 형태의 땅을 분지라고 하죠.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인데 침식작용으로 생긴 분지예요.
즉 얘네가 솟아오른 애들이 아니라 여기 푹 들어간 애들이 깎여 나가면서 생긴 침식 분지를 말해요. 얘는 주로 기반암의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얘들아.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차별적인 풍화, 약한 애만 풍화됐어요. 이 말이에요. 차별적인 침식, 약한 부분만 침식됐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형도로 살펴보면 여기 지금 등고선 간격이 막 엄청 조밀한데 이 겉에 이 테두리 부분 얘가 지금 산지예요. 경사가 급한 산지야. 그런데 여기 지금 등고선에 써 있는 숫자들을 보면 가운데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져요. 라는 것은 얘의 단면을 그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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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지형이란 이야기겠지.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강했어요. 즉 잘 버텼어. 그런데 요 가운데 요 부분은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차별적으로 풍화 침식돼서 푹 꺼져버린 거예요. 꺼졌다고 표현하면 또 안 되지. 푹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요 침식 분지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어떤 곳에 분포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암석 변성암에 화강암이 관입한 곳 혹은 하천 중상류의 합류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다가 만나는 요런 지점. 즉 두 하천이 만나면서 이 풍화 침식, 그러니까 침식 작용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이런 침식 분지들이 나타나요. 왜냐면 자, 변성암과 화강암이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암석이 만나는 곳. 즉 여기 밑에 보면 변성암인 기반암이 있었는데 화강암이 관입을 한 거예요. 언제 관입을 했겠어요? 중생대 그 지각 변동 때 관입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 화강암 관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봐봐 전리들이 생겼어요. 금이 갔어요, 땅에. 금이 가니까 이 금이 간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풍화가 더 잘 진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풍화가 진행이 되고 이 화강암이 드러나겠죠, 이제. 그러면 이 화강암이라는 암석이 지닌 성질과 이 변성암이 지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화강암이 풍화를 많이 받았어요. 즉 약해졌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천이 지나가네. 하천이 이 풍화된 물질들을 싹 쓸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풍화를 많이 받은 차별 풍화를 받은 요 부분이 이렇게 푹 들어가겠죠. 지형도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에 화강암이 관입한 부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주변 산지에 비해서 더 많이 차별적인 풍화가 진행이 됐고 이 풍화 물질들을 너무 더럽다. 이 풍화 물질들을 요 북한강 요 아이가 지금 가면서 풍화 물질들을 싹 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게 침식 분지예요. 자, 얘의 특징은 일단 하계망 발달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지류와 본류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다. 주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평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분지 내부에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앞에 동영상에서 설명했죠. 충적이라는 것은 하천이 퇴적시켰어요. 이런 말이에요. 하천이 퇴적시켜서 만들어진 평야가 발달해요. 하천이 이 퇴적 물질들, 이 풍화 물질들을 쑥 싣고 내려가면서 이 자체로 또 얘가 범람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 범람원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제. 범람원이라는 것은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모든 땅을 다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범람원이 생기니까 요 땅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찍부터 주거 및 농경 중심지로 발달을 해요. 뭐 춘천, 양구, 충주, 거창, 남원 전통사회에서 그 산지를 끼고 발달한 큰 도시들이 다 이 침식분지 안에 위치한 도시들이에요.
얼마나 좋아. 산도 있지, 평야도 있지, 하천 발달에도 유리해 있지. 그래서 이 도시 발달이 유리했다라는 거. 자, 침식 분지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현상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개가 매우 많은 지역이에요. 자, 남원댁들, 남원이 안개가 매우 많아요. 그게 바로 이 기온 역전 현상 때문인데,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것은 원래는 얘들아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이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우리 산꼭대기로 가면 춥잖아요. 그지? 즉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면 특정 구간에서 자,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온도가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데 더 따뜻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을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거지. 마치 그릇처럼 이렇게. 그런데 얘가 날씨가 추워지면 이 땅이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들이 발생해요. 여러 가지 조건상. 그래서 요 지표면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 요 위에는 상대적으로 덜 차가워졌는데 땅이 너무 차가워지다 보니까 너무 빨리 차가워지다 보니까 이 땅과 붙어 있는 요 부분이 너무 빨리 식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찬 공기가 이 밑에 깔리게 되면서 공기가 대류하는 현상이 멈춰버려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3단원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하여간 이런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이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안개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침식 분지의 특징 중에 하나다. 자, 탐구 활동을 풀어봅시다. 충주 분지의 지질 단면이네. 자, 일단 이 충주 분지는 침식 분지예요. 기반함의 차별 풍화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맞죠? A와 B의 기반함은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아니죠. 변성함. 봐봐. 편마함과 화강암 중에 하나래잖아. 편마함은 변성함의 일종이죠. A가 뭐라고 했어요? 변성함이라고 했죠. 이렇게. 요 형성 과정을 잘 떠올려야 돼요. 이 변성함은 언제 생겨요? 시원생대. 그리고 이 관입한 화강암은 중생대. 틀렸죠. A 기반함은 강한 변성작용을 받았다. 맞고. A 기반함은 B 기반함보다 풍화와 침식에 약하다. 그랬으면 얘가 더 많이 깎였겠지. 근데 얘가 지금 산으로 남아있고 얘가 푹 꺼졌으니까 반대죠. A 암석으로 된 산의 정상부는 주로 돌산이 아니라 흑산으로 분류된다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하천의 중상류 구간에서, 즉 산지를 공유하는 감입공유 하천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중하류로 갑니다. 중하류에는 주로 자유공유 하천이 나타난다고 했죠. 평야 위를 공유합니다. 융기의 영향을 덜 받은 애예요. 자, 얘는 공유를 더 심하게 해요. 왜냐? 자유공유 하천 중하류 구간에서는 측방 침식이 하방 침식보다 우세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이 공유가 구불하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정리하면서 가면 공격사면은 유속이 빠르고 측방 침식이 활발하여 수심이 깊어요. 침식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모인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수심이 깊어지고 하상의 경사도 급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퇴적사면은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이다 보니 퇴적물이 쌓여서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다. 즉 단면이 요렇게 생긴다라는 거. 수심이 깊은 공격사면, 수심이 얕은 퇴적사면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측방 침식에 의한 유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까 우가코, 구하도와 같은 지형이 발달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얘는 측방 침식이 강하고 우세하고 유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하상계수가 큰 우리 하천의 특성상 강수량이 많을 때 하천의 유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홍수가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농경지, 이 주변에 있는 요 농경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 제방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중하류 하천 중에 인공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거의 없어요. 혹은 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강 공사를 실시해요. 얘가 굽을 흐르면 하천이 유량이 많아졌을 때 얘가 이 바다로 빨리 흘러나가 버리면 홍수가 안 날 텐데 이 굽을 근데 강수량은 계속 많아져. 그럼 홍수 피해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오바해서 그릴게요. 이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빨리 바다로 흘러나가겠지. 근데 사실 이 직강공사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홍수 예방에. 대부분 직강공사는 이렇게 본류로 유입되는 이런 지류들을 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물이 빨리 나가니까 여기서도 물이 빨리 나가면 이 본류로 유입되는 이 양은 훨씬 더 많이 빨리 내려와 버리죠.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모든 하천을 다 직강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한계가 있긴 하죠. 넘어갑시다. 범람원 나왔네. 드디어 범람원. 범람원은 지금 앞에서도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천이 범람, 넘쳐서 만들어진 평야예요. 주로 하천의 중하류에서 많이 발달하는데 하천이 쭉 끌고 오던 운반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범람해요.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하겠지. 그러면 하천 양쪽에 하천이 저기서부터 끌고 내려왔던 물질들이 퇴적돼요. 이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 밑에 탐구 활동해 보세요.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여기에만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면 왜 하천에 물이 넘치고 나서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물이 쑥 빠져나가면 엄청 더러워지죠, 주변이. 이게 하천이 가지고 오던 물질들이 쌓여서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렇게 충적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홍수가 났다가 물이 빠졌다가 홍수가 났다가 물이 빠졌다가 반복하면서, 이걸 바로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충적층의 두께도 두꺼워져요. 그런데 이 범람원은 크게 두 종류의 세부 지형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연이 만든 제방, 그리고 그 제방 뒤쪽에 만들어지는 배우습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범람원이. 이렇게. 자, 자연 제방은 배우습지에 비해서 고도가 높아요. 이 밑에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자연 제방에 해당하겠죠. 자, 왜냐면 하천이 얘들아, 자, 하천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진짜 못 그리네. 하천이 이렇게 흐르다가 넘쳐요. 물이 넘치는 거야 이제. 그럼 이 주변에다가 가지고 오던 퇴적 물질들을 쌓겠죠. 그럼 크고 무거운 애랑 작고 가벼운 애 중에 누굴 더 먼저 쌓고 싶겠어 얘가. 당연히 크고 무거운 애들이 먼저 쌓이는 거예요, 가까운 쪽에. 그리고 저 멀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은 작고 가벼운 애들이겠죠. 그러다 보니 크고 무거운 애들이 쌓이는 요 구간이, 요 부분이 작고 가벼운 애들이 쌓이는 구간보다 도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연 제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요. 그러니까 넘치더라도 물이 금방 빠져요. 이 사이사이로. 그래서 피수출학이 발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람원 안에서 집을 지어야 된다면 배우습지보다는 자연 제방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주로 모래, 입자가 큰 모래로 이루어져서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밭농사를 주로 짓거나, 혹은 배수가 유리해야 농사가 잘 되는 과수원들이 이 자연 제방에 주로 입지를 하게 돼요. 여기 밑에 보면 봐봐, A 지역에 요 밭 표시 있죠. 밭 표시. 밭. 배수가 양호한 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수가 잘 돼, 물이 잘 빠져야 밭농사는 잘 되거든. 그런데 이 뒤쪽에 B 부분을 보면 이게 논기호라고 아까 했죠. 자, 배우습지는 모래보다 더 입자가 작은 점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해요. 물이 잘 안 빠져.
근데 물이 안 빠져야 농사가 잘 되는 애들이 있죠. 바로 논이에요, 논. 그래서 수리시설을 갖춘 후에, 이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물을 갖다 대고 필요 없을 때 물을 갖다 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말해요. 이 수리시설을 갖춘 후 논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다가 이 배우습지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천의 특성상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의 범람이 잦아요. 그래서 범람원 발달이 탁월해요. 탁월하다는 것은 유리하다,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중하류 구간의 범람원은 주로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한 이후에 그 빙기 때 만들어진 골짜기가 퇴적되면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선생님 교실에서 설명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호남평야 보여주면서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빙기 때 골짜기가 자 이렇게 빙기 때 해수면이 내려갔을 때 골짜기가 푹 파이고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시 이 해수면 높이까지 퇴적이 막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부분에 범람원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탐구활동 봅시다. 가와 A는 자연재방에, 가와 A는 자연재방에, 나와 B는 배우습지에 해당하죠. 가는 나보다 배수가 양호하지. 퇴적물질 중 점토질이 아니라 모래의 구성 비율이 높죠. X. 지형도에서 자연재방과 배우습지 부분을 색칠해보세요. 그러니까 밭이 있는 데는 자연재방이고 논이 있는 데는 배우습지다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참고로 얘 있죠, 얘. 뭔가 복잡하게 생긴 이렇게 얘는 습지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하천이 쌓아놓은 마지막 지형이에요. 삼각주. 전전 동영상에서 한번 등장했죠. 삼각주의 핵심은 하구예요. 하구. 얘는 하천이 끝나는 곳, 즉 하천이 쭉 오다가 이 끝나는 곳, 바다를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하천이 마지막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가장 작고 가벼운 애들, 즉 점토와 같은 미립질이라는 것은 입자의 크기가 작다 이 말이에요. 미립질 입자가 주로 퇴적되어서 형성되는 지역이 삼각주예요. 근데 이 삼각주는 요 내부의 구조를 살펴보면 요 내부의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지금 삼각주예요. 얘가 삼각주인데 요 안에 요 하나하나 땅덩어리들을 살펴보면 얘가 마치 범람원인 것처럼 이 하천과 가까운 부분은 도도롬하고 중앙으로 갈수록 이렇게 입자가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얘는 입자가 크고. 그래서 자연재방, 배우습지, 자연재방 요런 식의 단면을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배우습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며 출약은 자연재방에 입지하고 있다. 이건 범람원과 같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뭔가를 쌓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천과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먼저 쌓이는 곳에는 크고 무거운 애들 그리고 나중에 쌓이는 애들은 작고 가벼운 애들 이렇게 쌓는 특성이 있어요. 자, 삼각주는 얘가 또 중요한 내용 나오네. 조차가 큰 황해에는 발달이 어려워요. 왜냐면 하천이 맨날 갔다가 여기다가 퇴적물질 쌓아놔도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가면서 이 하천이 실컷 쌓아놓은 물질들을 바다로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조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황해에는 삼각주 발달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삼각주를 볼 수 있는 하구는 어디냐? 바로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이 낙동강 삼각주를 우리가 김해평야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각주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천 지형 다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여기에 하천 퇴적 지형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자, 보면
하나씩 좀 볼까? 여기 산지 사이를 흐른 하천, 우리나라에서는 신생대제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에 영향을 받은, 즉 집안의 윤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감입공야천이 흐르고 있고, 여기 어딘가에서 뭐 침식 분지가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암석이 관입한 요 지역에 쭉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평야를 만나는 경사급변점의 골짜기 입구에서 선상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평야를 흘러갑니다. 자유공유하천이 흘러가면서 공류하는 과정에서 뭐 우가코도 생길 수 있고 구하도도 생길 수 있겠지. 우가코 구하도는 여기서 이제 지질구조선에 의한 공유절단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 평야지대를 자유공유하는 애는 측방침식이 강하고 유로변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다가 범람원을 쌓아놓죠. 이렇게. 그지? 범람원 이렇게. 이 범람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나눠지겠지. 그러다가 하구에 와서, 즉 바다를 만나는 요 지점에서 하천이 여기서부터 끌고 오던 이 물질들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여기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각주가 형성이 되더라. 지금 선생님이 마치 선상지인 것처럼 그렸는데 안 돼. 이러면 니네 헷갈려. 우리나라 삼각주 어차피 낙동강 삼각주밖에 없는데, 압록강 삼각주도 있어요. 있기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보여줄게요. 고구마처럼 생겼으니까 고구마처럼 그려야겠어. 이렇게 삼각주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하천 퇴적 지형의 전부예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에 윤기 영향을 받은 여기에 이제 뭐 하한 당구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윤기를 받았으니까. 자, 시험 앞두고 주말에 너무 불안해하는 소녀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급하게 동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선생님이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일주일이나 학교를 비우기도 했고, 교생 선생님하고의 수업도 있었고, 근데 걷다 대고 한국지리가 금요일 시험이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고 싶다라는 우리 소녀들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좀 줘보고자 한번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해서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